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규명과 관련해선 강의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외교부와 국방부 국장급이 참석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 공해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훈련도 실시됩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유포된 마약 음료 한 병에 들어간 필로폰 양이 1회 투약분의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가 1명 더 늘었고 9명 가운데 6명은 구토를 비롯해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의 집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 통등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해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가 보름 넘게 미뤄지면서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 확실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도시가스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든 각 가정은 큰 충격 속에서도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노력은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집계 결과 난방비 폭탄 이후 지난 2월과 3월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7%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가스밸브를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 가격 사인이 들어오면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주저해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으로 계속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참 안타깝죠. 전기요금도 이미 올해 1분기까지 전년 대비 32.6%가 오른 상황인데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본격 가동되는 6월 이후에 이른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름이 되기 전에 전기요금을 올려 가격 신호를 줌으로써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신호를 줘서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전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올 여름도 냉방비 폭탄 이슈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한 자릿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수준을 지나 여러 가지 인상안을 놓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으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시장 원리에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는 건 아닌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르면 이번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지난해 1년 동안 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는 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취약 차주 126만 명의 36.5%입니다. 한국은행은 3곳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 또는 하위 30% 저소득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1년 동안 6만 명 늘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 명 증가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투입한 셔틀버스가 일부 구간 버스 전용차로 미개설로 시민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화역과 김포공항 구간 버스 전용차로를 조속하게 개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김포시, 서울시 관계자와 만나 지금은 정상 상황이 아닌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도 내부 실무자들은 석 달에서 넉 달이 걸린다고 하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김포 사우동부터 개화역까지의 8km 구간은 버스 전용 차로가 있지만 개화역에서 김포공항 입구까지 2km는 버스 전용 차로가 없습니다. 노동당국이 단체 협약의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당국이 문제 조항을 고칠 것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거부하자 강력한 제재에 나선 건데요. 기아 노사가 첫 불명예 주인공이 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의 우선 특별 채용 관련 단체 협약입니다.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이나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고용세습을 명문화한 겁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기회균등 보장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현대판 음서제라며 비판이 커지자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 협약을 전수조사해 59곳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시정 시한인 지난 3일까지 단협 조항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반대가 커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정을 거부한 겁니다. 단협 수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기아 측 설명과는 달리 시정 명령을 받은 나머지 사업장들은 기한 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부가 고용세습 문제로 사법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기아 노사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채용 절차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여학생 한 명이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학생은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오늘 새벽 인천 숭이동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A씨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피해자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배포된 마약 음료 한 병에 1회 투약량의 3배에 달하는 필로폰이 들어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음료 한 병에 필로폰 0.1g이 포함되어 있던 걸로 보인다면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 1명을 추가로 파악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9명 가운데 6명은 어지러움과 구토 등 부작용을 경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제보를 접수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카카오 채널 스쿨벨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청소년 마약 범죄와 관련한 제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대상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마약을 팔거나 마약 유통책으로 청소년을 활용하는 경우, 또 ADHD 치료제나 식욕 억제제 등 마약류 제품 대리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제보를 학교 전담 경찰관이 수집한 첩보와 함께 분석해 수사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영화관 화장실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영화관 안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관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 소지품에서 대마로 추정되는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또 A씨에 대해 마약 가디시아 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거 지원을 위해 연설하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24살 기무라 유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위력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기무라는 오늘 오전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기무라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무라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 파이프와 공구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뒤 쿠데타만 15번 일어난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번엔 군부 세력 안에서 무력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외부 세력의 주도권 쟁탈까지 끼어들면서 자칫 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공 비행하던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수단 정부군이 수도 하르툼의 비행장을 공습한 것입니다. 정부군은 시민에게 알아서 대피하라고 알린 뒤 대대적인 전투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It sounded like there was a thunderstorm of sorts, and when we woke up and went outside, there were fighter jets, and just sounded like gunshots. 무력 충돌은 군부의 실력자 사이 알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군을 이끄는 부루한 장군과 반군으로 지목된 신속 지원군의 다갈로 장군, 독재자 알바시르 대통령을 몰아낼 때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쿠데타 성공 뒤 등을 돌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전투가 수도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이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verything is closed and the electricity cutting from yesterday until now, and no water, no electricity. 지정학적 중요성과 풍부한 지하 자원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는 수단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을 외부 세력의 대리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입을 모아 대화를 촉구했지만 해결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Invito a pregare affinché si depongano le armi e prevalga il dialogo per riprendere insieme il cammino della pace e della concordia. 군부 세력의 무력 충돌이 내전으로 번져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어제 검토를 했었는데 진상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나 봐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먼저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 대표의 공식 사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입장이 좀 바뀐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날을 세웠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그 이정근 사무총장이 녹취 파일이 한 3만 건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정치 보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 확고한 증거가 나왔을 경우는 민주당은 완전히 이제 방탄정당으로 그 프레임에 쌓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셀프 수사에서 셀프 면제 주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수사를 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검찰에 요청을 해서 진상조사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파장을 나름대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고육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 내부 자체 이 진상 규명 조직을 갖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 사안이
결국 간단치가 않다. 예. 그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만약 여론의 이 기준 정도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입니다. 근데 예. 화이트 칼라 사무직은 다른 어떤 지구군보다도 이 부정, 비패, 부패,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예. 그러면 마치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뜩이나 본인의 지금 사법 재판 부담도 상당한데 이것까지 떠안는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냥 차라리 지금으로서는 검찰에서 있는 대로 그냥 수사를 하는 것이 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여야 양쪽에서 다 그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도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7월쯤에 원래 올 예정이었는데 일찍 들어올까요? 책임지는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귀국해야죠. 이런 요청이 있기 전에 뭐 자신이 당대표 경선 과정 속에서 불거진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정근 개인 일탈이라고 네. 얘기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요. 네. 이거는 뭐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민주당한테는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게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혹시 기억나시죠? 최순실이가 독일로 갔을 때 자진 귀국하냐 하지 않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죠? 자진 귀국을 했는데 네. 다 지나고 나서 어떤 말까 있었냐면 그때 최순실이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본인이 다음 총선에 나갈 것 같지도 않고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이기 때문에 오히려 버틸 때까지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럴 경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더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비겁하게 잊지 않고 내일이라도 당장 귀국을 해서 이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당위적인 것과 현실적을 짧게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뭐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의 수사 외에는 최대 위기 국면이거든요. 민주당의 전반적인 리스크가 된다면 네. 그렇다면은 당장 내일 빠른 시일 내에 4월달 내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할 수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송영길 전 대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본인에게도 치명 탈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련돼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상황을 본다면 네. 송영길 전 대표도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면서 예. 지금도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할 길은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적어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을 보면 채널A 인터뷰에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어제 SBS 인터뷰에서는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네.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들어오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도요. 지금 이 돈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일단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의원들 소환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대표 소환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개인 일탈이고 자신랑 상관이 없다면 더더욱 들어와야죠.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예. 정치적화됐고 쟁점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은 정말 과거에 386 운동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구성이 돼 있고 전 대표까지 했다면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 왜 못하죠? 송영길 전 대표 전화해서 상황이 이런데 빨리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갈려가지고 정말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 전화 한마디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거를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떤 일이 터질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은 도덕적 권위가 없는 정당이구나. 민주당은 반성이 없는 정당이구나. 민주당에는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구나. 엄청난 데미지를 묻고 전 현직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걸 그냥 송영길 대표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직 당대표라고 한다면 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 그걸 구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네, 나도 모르는 사안이고 자신과 상관없다면 즉각 귀국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김영준 교수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래서 빨리 들어오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도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사안인지 또 이야기되고 있는 대로 또 보도되고 있는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이 돈봉투 전달인지 네. 또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돈을 후원해 준 사람은 누구인지 예. 계속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 돈봉투를 전달해서 받은 의원들은 몇 명인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하면 다 처벌받는 거예요. 돈을 준 사람부터 시작해서 받은 사람까지 예. 과정에 전달한 사람까지 다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위적으로는 김영준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네. 우리 정치 현실이 언제 당위를 국민들에게 약속해 보였던가요? 그렇지 않다면 예. 송영길 전 대표도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 누구와 관련이 있죠?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가 투입이 됐고 예. 지금 당대표 자리까지 올랐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여기까지 파급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단시간 내에 묻힐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총선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이후까지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최대 위기 국면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조기 귀국하란다고 해서 조기 귀국하고 그럴 사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사안 파장 어디까지 갈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심송심 이런 얘기도 하고 밀월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격을 받잖아요. 지역구도 물려주고 또 어떤 것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거 혹시 이러다가는 2021년도 당대표 경선 이후에 치른 대선 경선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뭐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파상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거는 전형이 더블 리스크가 지금 민주당은 앞뒤에 있고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도 추락하고 있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굉장히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든 간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전현직 대표 리스크와 관련된 공세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건 뭐 위기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 끌기로 가면 깔수록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지금 요구한 상황입니다.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는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요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인데 여야 입장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대통령실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공석이었던 의전 비서관 자리에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승희 선임 행정관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을 여사의 단독 부속실처럼 쓸 작정입니까? 대통령 선거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 또 우리 당에서 같이 함께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캠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가깝다를 떠나서 정확하게 전문성 혹은 이 사람이 도덕성에 대한 결여 이런 게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 후임으로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라고 알려졌습니다. 김승희 선임 행정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서 측근 챙기기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프레임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고 좀 보는데요. 아마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광폭의 행보를 하고 인사까지도 개입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정책 관련된 것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약속과 다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률적으로 퍼스트 레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퍼스트 레디가 막 활동을 하게 되면 개 비판을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강력했었던 퍼스트 레디는 힐러리였다고 봐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 때는 뭐라 그랬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선거하면서 나를 찍으면 힐러리까지 같이 올 수 있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이호 여사께서는 정말 많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특히 여성 문제와 관련돼서 호주제 폐지가 그때 어느 때 일어났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이호 여사가 여성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걸 무조건 그 내조 같은 거를 하지 조용히 지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면 뭐 이제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 보세요. 민주당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누가 바로 소환되냐면 김정숙 여사 소환됩니다. 재임 5년 동안 해외 순방을 48번 했거든요. 역대 최다로 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왜 그러면 그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까지 가지 않았냐. 이게 자꾸만 소환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상산적인 공방 같지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자제와 절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단순히 이게 야당의 정치적 비판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냐 이 성격의 차이.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힐러리 클린턴이나 고위 이호 여사에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행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이냐 또는 어떤 형식을 갖추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우리가 잠시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20%대로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조심스러울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되고 지금 중도나 무당이나 MG는 들어오지 않고 고사하고 흡수는 고사하고 지금 TK 대륙주라고 우리 더 정치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 60대 그리고 주부층도 지금 이 이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행보할 수 있고 이것을 또 마냥 왜 동기를 의전 비서관으로 했느냐. 김성희 의전 비서관이 그만큼 능력 발휘를 또 하면 되겠죠. 저는 이런 걸 시비 삼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소통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의 지금 행보 지원을 위해서 의전 비서관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설명을 못합니까? 국민들 앞에. 야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완급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좀 좋으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안 좋은데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아무리 그것이 좋은 취지라도 또는 김건희 여사 행보만 하는 것만으로도 다소 여론의 부담이 될까? 이런 건 우리가 분석하고 가려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좀 시스템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더 대통령에게도 김건희 여사에게도 더 보탬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2부속실을 없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했던 공개 일정만 8개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로 관리할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관리 기구가 왜 없느냐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부속실을 없앤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과정 속에서 약속한 거 100% 지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얘기한 그 약속,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지켜집니까? 근데 그걸 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정책적 행보를 하면 안 된다, 정치 행보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네. 일종의 뭐 이게 프레임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김건희 카드를 들고 나와요. 근데 있어 포티그 너무 피로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예. 어느 선까지 이걸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제도화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예.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나중에 민주당은 정권 안 잡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과연 여론조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고 좀 더 대담 나누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3.6% 나왔고요. 부정평가 63.4% 나왔습니다. 전주 조사보다 2.8%포인트 긍정평가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2.4%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볼까요? 정당 지지도는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내린 33.9%. 민주당은요. 지난주보다 올랐습니다. 2.9%포인트 올라 48.8%로 집계됐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 배종찬 소장님. 네. 일단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어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게 국민들의 스트레스도 덜어주는 얘기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왜 좋으냐면은 대통령은 또 신이 나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국민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거 저기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우리 총선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하면서도 네. 그래도 잘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러모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오늘 우리가 분석해드린 이 지지율에서 적어도 한 20% 더 올릴 그 각오로 국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예. 리얼미터 기준으로 40%대 후반, 거의 50%대 육박하는데 네. 저는 반사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돈봉투 지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지율이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이건 다분히 예. 국민의힘 덕분에 국민의힘으로 대통령 낮은 지지율로 인해 지지율이 더 올라간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 예.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왜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여론조사로 전달되는가 그걸 확인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뼈를 깎는 쇄신,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주 정치권에서 큰 이슈는 미국의 도청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지층이 결집한 것도 있다, 측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분석 전에 네. 왜 이게 이제 위험하냐는 두 가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하나는 대통령 지지가 20% 떨어지는 시점이 너무 악성이다 이거예요. 예. 통상적으로 당연히 떨어지죠. 5년 중에서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보통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25%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가 집권하고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하가 29%였는데 집권 1년이 안 됐는데도 작년 5월 달에 떨어졌고 7월 달에 떨어졌고 8월 떨어졌고 이제 올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20%로 쉽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정부가 귀담아 듣고 이거 왜 이럴까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이번 조사의 내용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네. 갤럽 조사를 보면은 영남 보수층, 뭐 20대, 30대, 중도층, 무당층은 이탈이 그 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영남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도 부정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참 신기하잖아요. 당이 친윤 영남당으로 바뀌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졌느냐에 대한 그 문제 풀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론조사상으로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기저요인과 촉발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기저요인은 숨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경제 약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와 실제 행동이 부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네.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쇄도 공정하지 않죠.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죠. 이런 충돌이 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선거 때 형성된 보수 중도 연맹이 와야 됐다. 그거 이제 그 지난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예. 중도를 상징했었던 안철수 후보를 완전하게 이제 나름대로 좀 배격하면서 예. 중도층이 실제로 누구를 보고 찍을 것이냐에 대한 그 방향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 중도가 선거 연합을 해체하는 순간 항상 모든 정권은 위기를 맞이하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기조 요인이고 거기에 이제 촉발 요인은 지금 얘기하는 정책 혼선도 있고 지금 한미 도청 문제도 있고 한일 위기 이건 촉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촉발 요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를 말고 그 기조 요인을 가지고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지율을 상승시킬 때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지율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변할지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해 현재까지 누적 환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지난 14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검사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번째, 13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는 내국인입니다. 3명의 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은 없고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서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국내 193개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86개 대학 44.6%가 올해 학부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8.8%인 17곳으로 10곳은 법정 상한선인 4.05%에 근접한 4%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되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린 곳은 35.7%인 69곳이었습니다.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늘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 타워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교육, 분쟁 조정 등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진성규, 전종서 배우 주연의 몸값이 국내 OTT 작품으로는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20일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칸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간 배우들은 K 콘텐츠의 힘을 실감한다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진짜 제 스타일. 성매매를 목적으로 몸값을 흥정하는 현수.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신매매 판매대에 묶이게 되고 사람들이 현수의 몸값을 매기며 상황이 반전합니다. 이번엔 대지진이 건물을 덮쳐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고 살기 위해 속고 속이는 무자비한 사투가 펼쳐집니다. 동명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한 국내 OTT 티빙의 6부작 드라마 몸값이 전 세계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드라마 마더 이후 두 번째로 칸 국제 시리즈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국내 OTT 작품으로는 첫 진출입니다. 처음으로 칸에 입성한 진성규 배우는 경쟁 부문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K 콘텐츠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 콘텐츠의 힘이 이 정도로 크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는 있어요. 한국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고스란히 잘 담은 것들이 외국에서 보기엔 굉장히 큰 색다름과 매력이 생기는 것 같고
영화 버닝으로 2018년 데뷔와 동시에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한 전종서 배우는 5년 만에 칸 국제 시리즈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력과 매력, 이런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리즈 부문에서는 뭔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작품 안에 이제 배우로서 오게 된 게 되게 뜻깊고 영광인 것 같고요. 몸값이 베스트 시리즈와 각본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에서 후보작 9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수상 여부는 우리 시각으로 20일 새벽 발표됩니다. 이번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는 KT 스튜디오 지니의 종이달과 시즌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 티빙 아일랜드도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네. 그럼 이게 저희 매년 찾아오는 가상 공무술 공수도 뒤에 좀 죄송합니다. 지금 수상조 다 한다고. 어쨌건 그 돈봉투 관련해가지고 좀 지켜봅시다. 좀 지켜보세요. 이쪽으로. 그러면 송영길 내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히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네. 무슨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다들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자, 웃으면서 맞이해 주세요.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사에 돈봉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황사가 예상보다 더디게 해소되면서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2도, 대전과 대구도 12도, 광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18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